오케이. 자, 그러면 데일리 테스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1번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풀이 방법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풀이 방법.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영작하는 거랑 이제 요약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요 for my eyes 요 녀석의 위치를 좀 많이 틀렸거든. 여기다가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수동사원형 앞에 for 목적격의 형태를 씁니다. 요 녀석의 이름이 의미상 주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어는 어디다가 씁니까? 동사 앞에다가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라고 생각을 해봐. 얘가 동사라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주어는 앞에다가 써야죠. 앞에다가. 여기서 for 목적격은 똑같이 은은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야. 얘가 뭐뭐 한다. 됐어요?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니까 이 for 목적격은 언제나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준다. 요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여기 요약 부분, 이거를 다 맞추신 분도 있고요. 아예 감을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맞춘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구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가 앞에 by가 나와 있어요. A 빈칸을 먼저 보자면요. 그리고 뒤를 봤을 때 빈칸이 뚫리고 there existence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결론을 보자면 일단 요 빈칸에는 무조건 ing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걸 알려줄게요. 잘 봐. 자,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명사 나오지, 그렇지? 근데 봐봐, 뒤에 their existence가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by 뒤에 빈칸이 뚫려 있고 뒤에 명사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요 빈칸에다가는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요 빈칸에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아직 쓰지 말고 잘 봐봐. 명사라는 건 결국에는 목적어라는 소리거든. 대부분 목적어죠. 뭐 보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목적어죠. 그럼 봐봐.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거는요, 목적어라는 소리인데, 애초에 우리가 영어에서 목적어라는 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동사랑 전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오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오고. 그래서 전치사 뒤에 아까 은성이가 말했잖아.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고. 그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이게 정식 명칭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한 가지만 더. 이 동사라는 놈 있지? 이 동사라는 놈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파생된 집단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르거든. 준동사. 이 준동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투동사원형,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준동사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려줄게. 준동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요. 준동사도. 자, 요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쌤이 좀 쉬운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e is playing the piano 막 이런 예시가 있다고 쳐봐. 이거 해석 못할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럼 보통 우리가 구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여기 주어 잡고 여기 밑줄 치고 동사 잡고 목적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잖아. 보통 이렇게 구문 해석하죠. 근데 진짜 정석대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진짜 정석으로는 어떠냐면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is가 동사잖아, 비동사. 그럼 뒤에 나와 있는 플레인이 뭐냐? 얘가 보어거든요. 얘가. 여기에 ing는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분사, 현재 분사. 근데 분사는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보어예요. 형용사 보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는 뭐냐는 거예요? 더 피아노는 뭐냐는 거예요? 더 피아노는 뭐냐면 이 분사의 목적어예요. 됐어요? 분사의 목적어라고. 아까 말했죠. 분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준동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해석할 때 그녀가 피아노를 붙여서 해석하잖아. 그렇죠?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준동사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잠깐만요. 자, 앞에 전치사가 나왔어.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럼 이 명사가 어쨌든 누군가의 목적어라는 소리예요. 됐어? 얘의 목적어거나 아니면 빈칸의 목적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됐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명사가 by의 목적어라고 쳐볼게요. by의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온 명사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본 저 상황 있죠? 지금 by 빈칸 their existence 나와 있죠? 저 상황에서는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에 앞에 보시면 there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명사를 뭔가를 수식할 때요 형용사가 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놈 있죠. 소유격 my, your, his 요딴 애들 이 소유격이랑 형용사를 내가 예를 들어 동시에 쓰고 싶어. 예를 들어 내 예쁜 펜 my pretty pen 됐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유격과 형용사를 둘 다 쓰고 싶을 때는요 반드시 소유격이 언제나 맨 앞에 나와요. 됐어? 그러니까 pretty my pen 이게 아니라고. 이건 틀리다고. 이게 아니라 my pretty pen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어? my가 먼저 나온다고. 소유격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다시 돌아가서 이미 여기에 there라는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형용사를 쓰고 싶다면 이 자리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되니? 근데 빈칸이 어디 뚫려 있어? 앞에 뚫려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에는 형용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자, 아까 우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건 동사와 전치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전치사는 일단 여기 앞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다 쓸 수 없죠.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형용사를 쓸까 했는데 형용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여기다 만약에 by 뒤에다 그냥 명사를 쓴다 볼게요. 그냥 명사. 그럼 그냥 명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명사가 나란히 두 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뒤에 목적어를 받으면서 자 결론이 이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가 명사인 놈을 써야 된단 말이야.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명사여야 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명사는 목적어를 못 받아요. 명사는 목적어를 못 받지만 동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동명사인 거예요. 동명사. 됐어요? 동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 이해됩니까? 그래서 빈칸에는 ing밖에 못 온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내용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몰라. 근데 적어도 이 빈칸에 ing가 들어가는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첫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빈칸 있죠. 여기도 구문을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어. 어떻게? 잘 보세요. 자 질문 하나 하자. 여기 도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도우가 품사가 뭘까요? 올도우, 도우, 이분도우 얘네 품사가 뭐야?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품사가 뭐냐고. 품사가 도우는 잘 몰라요? 접속사야. 접속사. 됐어? 도우는 접속사거든? 그럼 접속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주어 동사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나 빈칸 이러고 끝났잖아. 뒤에 뭐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안 나왔죠. 그러면은요 상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됐어? 우리가 중딩 때 배운 분사 구문 뭡니까? 날리고 ing 한다. 요거 아니야. 이게 분사 구문이잖아.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속사 뒤에는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주어 동사가 안 나왔다는 건 ing 형태거나 pp 형태거나 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돼. 됐어?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 내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ing형은 능동형 뒤에는 보통은 목적어가 나와. 근데 pp 수동형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거든. 됐냐?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도우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원래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주어 동사가 나올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ing나 pp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기까지 왔지? 근데 지금 빈칸 뚫리고 낫은 뭐 부정어니까 빼고요.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마침표로 끝났잖아. 그렇지? 그럼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된다? pp형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내용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문만으로 일단 형태를 먼저 잡았어요. 되니?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떤 ing형이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 pp형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요약형 이렇게 단어형의 요약형 문제 있죠. 단어 방식의 요약형 문제를 풀 때는요. 니네 내신 시험에서 보면 그런 문제 많잖아. 특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지문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
지문이 막 나와 있고 요약문이 있어. 그럼 요약문에 빈칸 5개 뚫려 있어. A, B, C, D, E. 많이 보는 시험이잖아. 그렇지? 내신에서. 그러면은 본문에서 찾아 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항상 거기 조건을 보면은 단 본문에서 찾아 쓰는데 어형 변화 가능하다 이런 멘트가 써 있거든. 보통. 그렇지?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문에 대한 정도만 이해를 해도 어떤 형태가 들어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답이 detecting, 그들의 존재를 detecting 하면서 감지함으로써 뭐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내용적인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문을 통해서 어떻게 빈칸의 형태가 되는가 이걸 한번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ng형과 pp형 이렇게 나온 거 확인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구문 독해 파트를 볼게요. 이 구문 독해 파트에서는요 해석을 다 하기보다는 어차피 답지에 다 있었으니까 주요한 패턴만 좀 몇 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1, 2번에서는 뭐 제가 주요 구문 패턴을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요. 뭐 기껏해야 여기 대절 정도?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The smell of baking bread 여기 주어 나왔고 suggested 동사 나왔고 여기가 목적어잖아.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건 선생님 동사랑 목적어랑 사이에 얘 꼽살이 껴있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전에 배웠다시피 영어는 원래 긴 걸 뒤로 보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요. 그럼 to them이랑 대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대절이 길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덩어리를 뒤에다 썼을 뿐이다. 그냥 이거입니다. 이게 다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요, 뭐 이제 이거 구문 패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어만 알면 해석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뒤에 dries out이라는 동사, 그 다음에 disappears라는 동사, 그리고 fall이라는 동사 3개를 연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3개를 연결할 때는 마지막에만 and를 붙인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여기는 and를 붙이지 않고 그냥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 그래서 dries out 콤마 찍고요, disappears 콤마 찍고 and 나왔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만 and를 찍었다. 동사를 만약에 4개 썼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만 and 써주고 나머지는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된다. 그냥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데일리는 간단하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우리 교재를 좀 펴봅시다. 지난번에 아마 그 1번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자습서를 우리가 그 독해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심지어 어법 시간에 배웠던 것들 이거를요 다 이제 합해서 이제 해볼 건데 일단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려면요 사실은 해석이 돼야 일단 문제풀이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풀이법이랑 해석이랑 다 알려드릴 건데 2번 같은 경우가 지금 순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 문제 있죠. 2번 문제. 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서는요 이 정도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 문제 풀 때는요 일단 지금 가장 기본 단계에서는 연결사와 지시사를 찾으십시오. 연결사와 지시사. 자, 순서 문제 풀이 팁인데요. 첫 번째는 연결사, 두 번째는 지시사입니다. 요거를 찾는 건데 연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however라든가 아니면 뭐 therefore라든가 뭐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뭐 for example이라든가 뭐 종류가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연결사 표현들. 지시사 표현인 거는요, 이제 어떤 거를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다 쓸게요, 저는요. 지시사의 대표는 당연히 this나 that이겠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거. 대문자로 쓸게요. this나 that.
또는 이제 의외로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이제 such라는 표현이야. such 그러한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것도 다 지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인칭 대명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칭 대명사 he, she, they, it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칭 대명사들 얘네도 지시사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 순서 문제를 보셨을 때 A, B, C를 보면은요 B에 일단 however 나와 있고 C에 this라는 지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밑줄이 쳐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이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우선은 얘네를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얘네를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 문제 풀 때 이건 특히 내가 고3 아이들한테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은 순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 순서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이걸 순서대로 쫙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봐요. A, B, C를 다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보고 얘 다음에 뭐가 오는 게 맞을까를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추측해서 이렇게 대충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보통 이렇게 풀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풀면은요 이렇게 풀려면은 일단은 내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해석도 빨리 해야 되고 내용 파악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러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자면 한 가지 정도만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문장은 일단 해석을 하시고요. 얘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얘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의 순서를 정하면 돼요. 얘네끼리의 순서. 그러면 답이 나와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팁으로서 주는 게 뭐냐면 3번에는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이 무엇일까? 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민하지 말라고요. 이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걸 고민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A와 B와 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끼리의 순서. 그러니까 얘네끼리의 순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네끼리의 순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직접 풀이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단계로 어떻게 해라? 일단 해석하세요. 일단 첫 문장 해석해. 자, 습관이라는 건 숙달을 위한 기반을 만든대요. 체스에서는 그 각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저절로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체스를 두는 사람이 게임의 다음 경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각각 정보의 덩어리가 기억이 돼서 멘탈 스페이스, 어떤 정신적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로. 됐어? 자, 일단 내가 그냥 대충 해석했어요. 여기까지 해석했어.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원래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가는 거야.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일까? 이런 거.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일까? 이거는 생각하면서 가야 돼.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보고요. 자, 그리고 A, B, C를 보는데 이 B에 however가 등장했잖아요. however가 등장한 순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however가 등장했다는 건 웬만하면 앞뒤가 대조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however 뒷내용이 좋은 내용이야. 그럼 여기 앞에는 안 좋은 내용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이야. 그럼 여기 앞에는 좋은 내용이겠죠. 됐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however 뒷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내용일까 안 좋은 내용일까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봐. 됐어? 그럼 한번 봐볼게. 여기부터 볼게. B번부터. The benefits of habits come at a cost라고 나왔어. 일단 이점이란 표현이 나왔거든. 근데 이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at a cost가 나왔거든. 얘들아 보통 cost란 단어가 나오면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cost는 비용이란 뜻이지만 실제로 대가라는 뜻으로도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 대가가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 그 습관의 이점이 대가가 따른대. 대가가 따른다는 건 뭐야?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뒷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기 봐봐. less sensitive to feedback이래요. 그러니까 덜 민감해지게 된답니다. 덜 예민해지게 된대요.
됐어? 근데 덜 민감해진다는 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그렇죠? 덜 민감한 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건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대가가 따른다는 말. 요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뭐야? 안 좋은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여기 체크해 놓은 거야. 에러 커스트에다. 됐냐? 그럼 however 앞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겠죠. 됐냐? 일단 이렇게 기준을 잡자고. 그러면 A를 한번 볼게요. A를 보면은요. mindless repetition으로 바뀐대요. mindless는 뭔가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생각을 안 하는 반복. 야, 생각 없이 하는 반복으로 빠져들게 된대요. 내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주자면 fall into라는 표현이 있지. 이 fall into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왜냐면 뭐뭐로 빠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로 빠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아유 저거 맨날 게임에 빠져갖고 응? 이런 거. 됐어? 그때 빠져들다. 그게 fall into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빠진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좋은 어감으로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 뭔가에 빠졌네. 아유 저거 완전 빠져들었네. 빠졌어. 이게 보통 좋은 어감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잖아. 그렇지? 어쨌든 뒷내용을 봤을 때 심지어 생각이 없는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럼 생각 없는 반복이라는 것도 딱 봐도 뭔가 안 좋은 뉘앙스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좀 더 뒤를 볼게요. 그래서 실수가 미끄러지게 내버려두는 게 더 쉬워질 거래. 실수가 미끄러진다? 실수가 미끄러진다는 건 실수가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쭉 가게끔 한다는 거야. 실수가 가게끔 한다는 거는 실수를 막는 게 아니라 실수가 계속해서 가는 거야. 실수가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안 좋은 말이겠죠. 여기서 mindless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안 좋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볼게. 여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이 마지막 부분을 봐봐. 이거 stop thinking about how to do it better 이렇게 나와 있죠. 봐봐. 그것을 더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한대. 봐봐. 더 잘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이거 좋은 말이지. 더 잘하는 방법을 생각한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근데 그 생각을 stop, 멈춘대. 좋은 걸 멈춘대. 그럼 이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잖아. 됐어? 그럼 봐봐. however 뒤가 아까 안 좋은 말이었거든? 그럼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계속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돼? 계속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안 좋은 말 나왔지. A를 보면은.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A는요 B 뒤에 나온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요 CBA거나 BCA거나 BAC거나. 됐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C가 이제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죠. 여긴 지금 나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아까 해석만 했지 여기 신경 안 쓰고 있잖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 B, C 중에서 순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제 C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다면 C를 마이너스로 넣어야 돼. 그러면 C를 만약 마이너스로 한다면은 BCA거나 BAC거나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C를 읽어봤더니 C가 좋은 말이야.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됩니까? CBA 이러고 끝나는 거야. 왜냐면 B 앞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냐 뭔 말인지? 그럼 C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따져주면 돼. 볼까요? 한번 볼게. 너가 시도하는 어떤 것에서도 유효하대. 이것이 자 너가 뭐 간단한 움직임을 알게 됐어. 너무나 잘 알게 돼서 그래서 너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수행할 수 있을 때 너는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진답니다. 더 어드밴스드 디테일즈에 대해서 더 어드밴스드는 발전된 거잖아. 디테일은 세부사항이고 그럼 더 발전된 세부사항 쪽으로 집중한대요. 더 발전된 세부사항에 집중한다. 일단 들었을 때 어감이 어때요? 좋은 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지 않아요? 더 발전된 세부사항에 집중한다. 아니 발전된 거에 집중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습관이라는 거는 백본이래요. 백본. 이 백본이라는 단어 알면 되게 쉽습니다. 백본이 뭐야? 척추야. 척추. 백은 등이고 본은 뼈니까 등뼈잖아. 등뼈. 척추야. 그럼 척추라는 말이 어떤 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 거겠죠? 습관은 척추래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은유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척추라는 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중추적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요하다는 거니까 어떤 종류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백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추적인 역할 뭡니까? 좋은 말이잖아. 됐냐? 그럼 좋은 말이 나왔는데 지금 C 같은 경우는 플러스네요? 그러면은 아까 B가 however 기준으로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나와야 돼. A는 마이너스였고 C는 플러스였어. 그래서 정답이 CBA가 됩니다. 됐어? CBA가 어디냐? 5번에 있네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however가 등장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만 잘 따져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렇게 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일단 제가 해석은 다 했어요. 그쵸? 해석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 것처럼 해석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파악도 못하는데 이씨 어떻게 풀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순서나 삽입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의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일단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숙제로 소재를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소재를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이 쓴 거랑 비교를 해서 좀 수정하거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깔펜 같은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입니다. 이걸 좀 써주세요. 만약에 비슷하게 썼다면은 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결국 더 쉽게 말하면 습관의 장단점이야. 습관의 장단점. 됐어? 중요성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잖아. 근데 위험성이라는 건 안 좋은 말이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하는 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어봤었죠. 이거를 제가 약간 내신 버전이라 생각하고 또 추가로 좀 알려줄게요.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이렇게 나온다. 플러스 얘기 나오다가 마이너스 얘기로 나온다. 아까처럼 however 나와갖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시험에서 뭘로 내기가 좋은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있을 때 뭐로 내기 좋은가? 이걸 알려줄게요. 내신에서. 자, 여기다가 또 팁을 하고 뭐라고 써볼까? 기출 팁이라고 할까? 기출 팁?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하는 글이야. 지금처럼.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하는 글에서 출제하기 좋은 유형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흐름과 관련 있는 겁니다. 흐름과 관련 있는 거. 흐름과 관련 있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흐름상 어색한 문장 골라라. 이런 문제 출제하기 좋고요. 또는 어휘 문제 출제하기 좋습니다. 어휘 5개에다 밑줄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낱말을 골라라. 문맥상 어색한 낱말 골라라. 이런 문제 있죠. 모의고사 30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흐름과 관련된 문제가 뭡니까? 순서나 삽입이죠. 됐어요?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흐름에 관련된 거. 됐니?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할 때 보통 이제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요. 잠깐 다시 리셋 정리를 다시 할게요. 저는 모의고사류 문제를요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3가지로. 첫 번째는 전체 내용이 중요한 문제. 두 번째는 흐름이 중요한 문제. 세 번째는 기타. 저는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내용이 중요한 문제는 보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약, 빈칸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흐름이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골라라. 순서, 삽입 이런 건 흐름이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기타가 이런 겁니다. 뭐 어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안내문, 뭐 일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기타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하는 그래서 흐름 관련된 건 다 출제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가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거. 전체가 중요한 문제에서는요. 전체가 중요한 문제에서 출제하기 좋은 거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요약입니다. 됐어? 주제나 뭐 아니면은 요지나 이런 걸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많이 낮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나올 때 이 2가지로 출제하기가 보통은 좋습니다. 제목이나 요약. 특히 요약은 우리 주역부에서 서술형으로 매번 나오는 그런 패턴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자면 제목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단점이잖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장단점을 영어로 어떻게 써줬었지? 기억나? 내가 2개 알려줬었는데 하나가 프로스 앤 콘스라는 단어였고 나머지 하나가 기억하고 있네. 맞아요. 더블 이거 자리가 좀 좁다. 그냥 쓸게요. 더블 엣지드 솔드입니다. 더블 엣지드 솔드 양날의 검. 됐어? 더블 엣지드 솔드. 이게 뭐야? 장단점이라는 뜻이야. 장단점. 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둘 다 존재할 때 뭐라고요? 이거는 좋지만 이건 안 좋다. 장단점이 둘 다 존재한다. 양날의 검이다.
됐어?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double-edged sword라는 표현은요 제목뿐만 아니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약 같은 경우는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대조관계로서 요약문을 보통 냅니다. 대조관계. 됐어? 그러면 선생님 대조에 관련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표현 세 가지를 알려줄게요. 대조 표현. 요약에서는요,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은 아래다 써주세요. 전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갖고. 그래서 대조 표현을 활용해서 요약을 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Y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 Y, A, B. A 하는 반면에 B 한다. 됐어?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 관계죠. A와 B는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도우입니다. 도우. 됐어요? 도우나 올도우 이런 애들. A임에도 불구하고 B 한다. A 함에도 불구하고 B 한다. 됐어? 그러니까 둘이 또 어떤 관계? 대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우라는 표현 있죠. 도우나 올도우나 이분도우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도우 어쩌고 문장이 나올 때는요 얘를 없애고요 이 콤마 뒤에다가 but을 쓰는 거야. but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됐어? 예를 들어볼까?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적 조졌어.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but을 해볼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하지만 성적을 조졌어. 똑같은 말. 됐어? 똑같은 말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대중적인 표현들이라면요. 이제 약간 이제 고2, 2학기, 고3 요때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바로 rather than이라는 표현입니다. rather than. 마찬가지로 앞뒤에 A, B가 나옵니다. rather than. rather than은 참고로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B라기보다는 A 한다 이런 거예요. 역시나 A, B는 어떤 관계? 대조 관계이다. 됐습니까? 지금 이제 이 글을 기준으로 말하자면요 습관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쓰기에 좋은 거는요 rather than은 사실 적합하진 않고요 여기가 사실은 좀 더 적합합니다. 왜냐면 rather than은 얘네랑 속성은 약간 달라요. 이 rather than은요 사실은 굳이 비슷한 표현을 찾자면은 instead of랑 좀 비슷해요. instead of. 됐어? 얘랑 좀 비슷합니다. instead of라는 건 대신에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대신에 얘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체한다라는 어감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위에 거랑은 좀 다르고요. 어감이 위에 거는 A는 좋지만 B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습관이라는 거는 이러한 점에서 좋은 반면에 이런 점에서 안 좋은 점이 있다. 됐어? 이렇게 쓰거나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대조로 쓴다는 거. 되니? 그래서 요약으로 만약 시험을 낸다면은 요 본문 기준으로는 while이나 do 같은 거를 쓰면은 좋겠죠. 되니? 자,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내신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니네가 강사해도 돼요. 니네가 강사해도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설명은 다 했거든요. 소재까지 뭐 얘기하면서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문장씩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려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첫 문장 보면 Habits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이렇게 나와 있어. 습관은 숙달을 위한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 주제라고 써놨거든요. 여기를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왜 주제인지 그 근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첫 문장이 주제일까요? 현재 시제가 나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이 없죠. 그렇죠? 모호한 표현이 없다고 했죠? 첫 문장에 현재 시제가 나왔으면서 동시에 모호성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표현 없잖아. 조동사 없잖아.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주제인 근거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해요. 오디오가 겹쳐서 못 들었어. 예시 앞문장이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얘가 예시란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거? 포괄적?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예시라는 걸 어떻게 알죠? 자,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우리가 부연이 시작되는 거고 부연이라 해도 되고 예시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연이 시작되는 부분의 앞문장 여기가 주제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그러면 선생님 부연이 시작되는 문장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쌤이 네 가지를 썼어요. 네 가지. 뭐 for example를 쓴다, 뭐 if절이나 when절 쓴다, 뭐 이런 거 알려줬잖아. 근데 그 중에서 쌤이 4번에다가 필기해준 내용이야. 그게 뭐였지? 소재가 달라지는 경우. 맞아요. 소재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봐봐. 여기서는 습관 어쩌고 나왔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체스하고 나오네? 소재가 달라졌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처음에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단호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 애매한 표현도 없는데 갑자기 체스 어쩌고 나오네. 심지어 여러분 부연 설명 즉 예시의 특징은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제는 어땠습니까?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구체적이잖아. 그래서 문장 길이가 길잖아요. 벌써. 그렇잖아. 왜 길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됐어?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 그러면 체스 어쩌고 나오면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네? 그러면 여기가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첫 문장이 주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첫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짧지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습관이라는 건 마스터를 위한 기반을 만든대요. 숙달을 위한 기반을 만든대요. 숙달이란 건 뭡니까? 완전히 익힌 걸 말한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거를 말을 바꿔서 써볼까?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익히려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질문을 할게. 얘들아,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습관이 뭐야? 오!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매일 하는 것이거든? 그럼 매일매일 한다는 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반복이거든요. 반복. 맞죠?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습관이란 말을 보면요,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냐면 습관은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잖아. 맞죠? 반복이고요. 반복이라는 거는 역시나 변화가 없는 거죠. 맞아요?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 하던 대로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습관이야. 근데 습관은 뭡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죠.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습관이란 단어를 보면은 요 두 개를 동시에 떠올려주세요. 그러면 너네가 독해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습관은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어. 이렇게 연결해 놓는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첫 문장을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진짜 정점을 찍으려면, 우리가 숙달을 하려면은 반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 이 주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복을 통해, 뭐 습관이라고 되겠죠? 반복을 통해 숙달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이어집니까? 예시가 이어지잖아. 그쵸? 그럼 예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반복이나 습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숙달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냐? 그게 예시에 나와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여러 예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체스로 얘기한 것뿐입니다. 됐니? 자, 한번 가볼게.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구문이 좀 중요한데, 자, 여기 체크 좀 해보자. It is that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뭡니까? 강조구문이거든? 강조구문? 이 강조구문에 대한 거를 짧게 설명해 줄게. 선생님, 여기 it is that 나왔는데 얘가 강조구문인지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이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하냐?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it is that 사이에 형용사를 써요.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 It is important that. It is essential that. 이런 거. 됐어? 이렇게 형용사가 나온다고. 가주어 진주어는. 근데 강조구문은요, 명사 또는 부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after 보이나요? after가 뭐예요? 부사 구 또는 부사 절을 만들죠. 뒤를 보면은 여기 the basic movements of 어쩌고 저쩌고 주어고 have become 동사 나왔죠. 그래서 부사 절이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강조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첫 번째 알려드렸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원래 강조구문의 해석의 정석은요, 대절이 야가 바로 뭐뭐이다. 이게 원래 해석의 정석이거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복잡하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갈게요.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갈게. 여기서 only after라고 나왔는데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 after는 뭐뭐한 후에야. 근데 only는 뭐뭐만 이런 뜻이잖아. 그럼 only after를 합쳐서 하면
뭐뭐 한 후에야만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 하고 나서야만. 됐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이 덩어리를 해석해 볼 건데 아마 굉장히 익숙한 해석일 거야. 잘 들어봐. 이 덩어리를 하고 나서야만 비로소 얘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근데 이 해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냐? 아니야?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못 들어봤냐? 이게 바로 not until이야. not until. 됐어? not A until B. 됐어? 이거랑 해석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not A until B의 구조를 only after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거든. 됐니?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일단 해석을 해보자. 일단 체스에서 뭐뭐 하고 나서야 the basic movements니까 기본적인 움직임이겠죠. 뭐의 움직임? 각 피스의 움직임이래. 여기서 말하는 피스가 뭐겠냐 그러면? 체스 말이야. 체스 말. 됐어? 그럼 그 체스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니네가 독해를 할 때 이 automatic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자동적인이 있잖아. 이 자동적인이란 건 뭐랑 똑같냐면요. 얘랑 같은 의미야. 무의식적인. 됐냐? 자동이라는 거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거든. 그렇죠? 저절로 나온다는 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야. 반사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절로의 의미야. 됐어? 우리가 보통 자동하면은 뭔가 이제 뭐 게임 오토 돌리고 막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건 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utomatic 하면 뭐다? 무의식적이라는 거야. 무의식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히 체화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완전히 체화된 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OT 때 그 얘기 하지 않았냐? 좀 딴 얘기인데, 내가 학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 우리 OT 때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해서 체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내가 OT 때.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실상. 이 글은요. 자, 처음에 여기 봐봐. 각 말에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이 됐대. 그럼 자동적이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폰은 이렇게 움직여, 비숍은 이렇게 움직여, 나이트는 이렇게 움직여.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자동적인이란 건 무의식적이라는 거고, 완전히 체화된 거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라고. 됐냐? 너네가 막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 길거리 걸어갈 때 내가 왼쪽 발을 이만큼 띄울까, 이만큼 띄울까, 이만큼 띄울까, 이런 거 너네 신경 쓰면서 걷냐?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걷잖아.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됐냐?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 완전히 내 몸에 익은 상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only after 어쩌고 나온 요 문장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완벽하게 습관으로 잡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플레이어는요. 여기서 플레이어는 체스 두는 사람이겠죠? 체스 두는 사람은 집중할 수 있답니다. 어디에다가? 경기의 다음 레벨에 집중할 수 있대. 선생님, 경기의 다음 레벨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자, 봐봐. 아까 내가 말했던 내가 알려줬던 학습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스 나 체스 둘 줄 모른다 한번 손 들어봐. 난 체스 둘 줄 모른다. 저만 더 둘 줄 알아요? 서빈이 잘 둘 줄 몰라? 아니, 둘 줄 모를 수 있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서빈이한테 체스 두는 법을 알려줬어. 이렇게 생긴 말을 폰이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거를 나이트라고 불러. 이렇게 생긴 걸 비숍이라고 불러. 내가 알려줬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 외웠어.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제 네가 다 익혔어. 이해가 끝난 거야. 암기까지 끝났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그럼 이제 서빈이는 체스 고수가 되는 건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스를 많이 더 봐야지. 그렇죠? 많이 더 오면서 반복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잘 한다고 내가 고수가 된다고 할 수 없잖아. 그 사이에서 어떻게 수를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수를 두고 어떤 수에 대한 그런 읽기 그런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겠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대방의 어떤 심리전 뭐 이런 거를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고수의 반열로 가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기본기 익혔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자. 자, 심화 단계 가보자. 이 심화 단계 익혔어? 더 극심한 심화 단계로 가보자. 자, 그것도 다 익혔어? 심리전 단계로 가보자. 뭐 이런 식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기의 다음 레벨이란 건 뭐냐면 기본기를 익혔으니까 심화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Each chunk of information that is memorized.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는요. 자, that is memorized가 얘 꾸며주는 거야. 그럼 암기된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는 opens up the mental space.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대요.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를 위한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대. 자, 일단 지경은 다 했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자,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 봐봐. 내가 체스 초짜일 때, 이게 내 뇌라고 생각해볼게. 이게 뇌야, 뇌. 내가 체스 초짜일 때는 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야 돼. 폰은 어떻게 움직이지? 비숍은 어떻게 움직이지? 룩은 어떻게 움직여? 뭐 나이트는 어떻게 움직여? 퀸은 어떻게? 킹은 어떻게? 이걸 다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돼. 다 따로 노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해. 반복. 그럼 반복을 하면은 여기서 폰에 대한 거, 뭐 룩에 대한 거, 킹에 대한 거 이걸 원래 다 따로따로 했었는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숙달이 된 거야. 그럼 숙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서 체스 말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정보의 덩어리로 된다는 거야. 덩어리로. 됐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암기된 정보의 덩어리라고 나왔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폰 따로, 룩 따로, 킹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체스 말의 움직임이라는 어떤 기억의 덩어리로 그냥 편입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공간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놀면서 차지를 했는데 이게 덩어리화됐어. 그럼 어때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내가 이제 기본기를 익혔잖아. 이게 기본기잖아. 기본기. 그럼 내가 기본기 다음에 심화로 갈 수 있는 이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거야. 내 뇌에 심화로 가기 위한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됐니? 우리 어법 배울 때 지난 우리 첫 수업 때 내가 시제 조동사 가정법을 연결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원래는 어땠습니까? 시제 따로 조동사 따로 가정법 따로 놀았었어 니네가.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묶음으로 설명했어. 시제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이 이래.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을 통해 가정법을 만드는 거야. 한 덩어리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너네 지식에서 따로 놀던 것이 하나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된 거라고. 덩어리. 그러니까 니네가 암기할 수 있는 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해되셨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체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체스를 이제 여러 번 두다 보면은 결국엔 그걸 통해서 숙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온 거죠. 그 반복을 했어. 체스를 반복했고 그리고 그게 숙달이 됐어. 그래서 그 뭐까지 나왔습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죠. 지금 예시에서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can. 너가 시도하는 어떠한 것에도 이것이 적용된답니다. 됐어요? 이것이 유효하대요. 자, 그럼 뭘까요? 다른 내용이 나올래나? 한번 볼게.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so well 하고 나왔는데 여기 so that 구문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예요. 자, 너가 간단한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가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 생각하지 않고도. 여기서 생각하지 않고도는 뭐랑 똑같은 겁니까? 무의식적으로. 됐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까 나왔던 어토매틱이랑 같은 거야. 저절로 그냥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게 됩니다. To pay attention. 집중하는 것이에요. 뭐에? To more advanced details.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사항에 이제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위에서 말했던 체스 얘기랑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됐어요? 봐봐. 간단한 움직임이라고 했어. 동작이라고 했어. 이 동작을 체스 말의 움직임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가 체스 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익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신경을 안 써도 이 말을 어디다가 옮기더라?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였나? 이거를 신경 안 쓰고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때 그러면 이제 너는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똑같은 말이야. 됐죠? And this way, 이런 식으로 습관은 backbone, 아까 나왔던 거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그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럼 결국에 이 문장은 첫 문장과 똑같은 말이죠. 첫 문장은 뭐였습니까? 습관은 숙달을 위한 기반이다라고 했어.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이란 건 탁월함 추구, 탁월함이란 게 뭔데요? 아까 말했던? 고수가 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고수가 되는 거. 숙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됐어?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결국에 뭔가 고수가 되려면은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내용이 끝났다면 참 좋겠지만 however 나왔어. 근데 습관이 이런 이점이 있음에도 대가가 따른다. at a cost. 대가가 따른다. 대가가 오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좋은 점에 대해 얘기할 거야. 자, 이제 볼게요. At first, 처음에 each repetition, 각각의 반복은 develops fluency, speed, and skill. 여기 일단 좋은 말이 나오네요. 각각의 반복은 유창함과 속도 그리고 기술을 발달시킨답니다. 그렇죠? 내가 반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유창해지겠고 빨라지겠고 그리고 기술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여러 번 하다 보면. 하지만 then 그 다음에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또 나왔네요. 무의식적인 거야.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되면서 이제 습관이 이제 완전히 내게 된 거죠. 완전히 체화가 되면서 you become less sensitive to feedback. 너는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게 된대요. 피드백에 덜 민감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피드백에 덜 민감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피드백이라는 건 결국엔 조언이거든요. 그렇죠? 조언해 주는 거야. 근데 조언에 덜 민감해진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됐어요? 조언 수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만약에 은성이가 롤을 해. 근데 은성이가 브론즈야. 근데 옆에 페이커가 와갖고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롤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하면서 막 알려줘. 근데 은성이는 이미 롤을 한 5만 판 했어. 근데도 브론즈야. 예시예요, 예시. 그러면은 이미 자기만의 버릇이 생겼어. 이 게임을 할 때 자기의 버릇이 이미 생긴 상태라는 거야. 그럼 옆에서 페이커가 100날 알려줘도 얘는 하던 대로 해. 변하진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억하냐? 처음에 내가 습관하면 떠올리는 게 뭐라고 했죠?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하나 더 있었지. 뭐였어? 변화가 없음. 이거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미 습관이 됐어. 안 바뀐다는 거야. 잘 안 바뀌어. 옆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안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러면 안 바뀐다는 건 뭐냐면요. 남의 조언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안 바뀌어. 왜? 이미 너무 체화가 돼버렸거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거든. 됐어? 그럼 조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변화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 이게 결국 뭔데? 습관이랑 같은 말이잖아. 근데 변화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발전이라는 건 뭡니까? 야, 하던 대로 하는 게 발전이에요? 하던 대로 하는 걸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내가 하던 거에서 변화를 더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발전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발전인데, 아니 애초에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 습관의 리스크는 뭡니까?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 수준에서 내가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럼 발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안 바뀌어.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30점이야. 내가 이제 발전하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부족한 점을 막 했어. 반복적으로 했어. 습관이 됐어. 그래서 내가 70점까지 찍었어. 근데 내가 70점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80점, 90점, 100점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은 8, 90점, 100점이 나옵니까? 아니죠.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많이 공부를 하든 공부 방법을 바꾸든 어쨌든 내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변화를 못해.
하던 대로만 해. 이러면 당연히 발전이 없고 계속 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어?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습관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됐어? 이미 고착화된 거예요. 내 몸에.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너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지게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된다고. 니네 왜 그 페널티 쓸 때랑 똑같아요. 페널티 쓸 때 이 단어를 내가 어떤 예문을 만들까 이게 아니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뭐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어떤 동사가 있어. 어떤 동사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live라는 동사를 틀렸다고 쳐볼게. 만약에 산다, 살고 있다. 이거를 틀렸어.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쓸까? 페널티 쓸 때 나는 live, 그녀는 live, 그는 live, 그들은 live 이러고 앉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됐어?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자, 실수가 미끄러지게 내버려두는 게 더 쉬워진다. 이게 직역한 거였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let 목적어 slide 하면은요, 뭔가를 대수롭지 않게 하다. 간과하다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실수를 간과하기가 더 쉬워진다고요. 됐어? 하던 대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실수했어?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너가 그것을 충분히 잘 저절로 할 수 있을 때. 저절로는 뭐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 하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될 때 you stop thinking. 너는 생각을 멈추게 된답니다. About how to do it better.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된다고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숙달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인해서 더 나은 개선하는 거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 그래서 습관의 어떤 이제 이점과 리스크, 위험성을 두 가지 다 전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나왔고 여러분이 쓴 답과 제가 쓴 답 비교해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겠습니까? Creating automatic habits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자동적인, 무의식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의 강점과 약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습관의 강약점. 그 다음에 at a cost가 의미하는 거. 자, 대가가 따른다고 했어. 그럼 대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피드백에 less sensitive하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의식적인 반복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이게 바로 또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스가 의미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디스가 뭐였냐면요, 요거였거든요. 이것이 너가 시도하는 어떠한 것에도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습관은 숙달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 즉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뭔가 숙달이 되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도 다 된다. 체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그 많은 학생들이 영단어 어떻게 외우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실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 암기라는 거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여러 번 보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 번 보면 되고요. 여러 번 보고 듣고 말하고 읽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께 제가 이제 이런 독해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문법 같은 걸 설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너네한테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해볼게. 그럼 너네 관계대명사 수업 전에 그럼 내가 관계대명사 내용을 보느냐? 안 봐요. 안 본 지 10년 넘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안 봅니다. 왜? 저는 다 외웠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외웠는가? 10년 동안 말해봐. 이게 안 외워지나? 야, 10년 동안 관계대명사를 얘기했잖아 내가. 이게 어떻게 안 외워져요? 그렇잖아. 아니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관계대명사 어쩌다, 투부정사 어쩌다, 가정법이 어쩌다. 맨날 말하잖아 내가. 맨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외워집니까? 여러분, 암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많이 보고 읽고 들으면 돼요. 그럼 암기가 됩니다. 너무나 심플한 원리예요. 자, 여기 넘어가세요. 여기 이제 그 영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답지는 따로 없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니까 그냥 앞에 있는 지문 보고 여러분이 채점하시면 돼요. 하실 때.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어차피 변형 문제에 대한 답은 다 써 있으니까 이거는 보고 채점하시면 되겠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볼게요. 3번. 시간 관계상 쭉 할게요. 일단 오늘은요. 자, 3번.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3번 지문 아마 여러분이 그 숙제로 하실 때 여기 조금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이 3번 지문이 여러분 일단 글의 구조를 먼저 알려주자면 우리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 1번 지문 기억납니까? 스페인의 식당 가고 뭐 하고 뭐 그 얘기 기억나죠? 그 지문과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요. 구조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써도 돼요. 1번 지문에서 어땠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식당에서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입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소재가 등장한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 나와갖고 빵 굽는 냄새를 통해서 입자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날씨의 순환이 나왔습니다. 이 날씨의 순환을 통해서 뭘 알게 될까? 입자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소재가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면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공통적인 소재를 뽑아낸 거. 이게 바로 1번 지문의 구성이었거든요. 기억납니까? 3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번 지문이 소재가 좀 어려워요. 소재가. 이 소재를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여기에서 이 긴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제 좀 고르자면요. 뇌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한 단어를 꼽자면요. 소재를. 굳이 한 단어만 꼽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뇌사 기준이라는 데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망 기준이 좀 더 좋겠다. 사망의 기준. 그러니까 죽음의 기준.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죽음의 기준. 됐어? 죽음의 기준. 죽음이란 무엇인가? 됐어? 이게 이 글의 소재에 가까운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됐어? 근데 아마 이 소재를 쓰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인공호흡기라든가 심장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다 별도의 소재예요. 별도의 소재. 근데 이 별도의 소재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죽음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글도 제가 일단 요 글은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막혔을 부분이 첫 문장부터 막혔을 겁니다. 왜냐? 오브로 시작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는 뭐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오브라는 전치사에 제일 많이 쓰이는 해석 세 가지를 제가 써줄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뭐의 이런 해석이 있죠. 그리고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about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뭐뭐에 관해 걱정한다라고 할 때 be worried about이라고 쓰지만 be worried of라고도 씁니다. 알겠죠?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of가 뭐뭐 중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 중에.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one of 이런 표현 있죠. one of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죠. 그때 of가 뭐야? 중에. 됐니? 여기서의 of는 요 뜻입니다. 뭐뭐 중에. 됐죠? 자, 한번 해볼까요?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자,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이렇게 하면 돼. 됐냐?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the most widely known 가장 널리 알려진 건 was the first heart transplant 이렇게 나왔죠. 이 transplant가 이식인데요. 봐봐. 플랜트라는 단어 있죠. 이 플랜트가 식물이잖아. 근데 식물이라는 뜻 말고요. 동사로서 심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심다. 됐어? 트랜스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저기로 이런 뜻이야. 트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트랜스젠더. 젠더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 그죠? 트랜스포르. 환승하다, 갈아타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저기로 이런 거야. 그래서 트랜스플랜트는 여기에서 저기로 심은 상태야. 그래서 이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식. 알겠죠? 그래서 최초의 심장 이식이었대. 야, 1960년대에 여러 의학적 성취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뭐라고요? 최초의 심장 이식이었대. 누군가의 심장 이식한 거야. Performed by the South African surgeon Christian Barnard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1967년에. 196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크리스티안 바나드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그런 최초의 심장 이식. 이게 바로 뭐다? 모든 의학적 성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었다.
랍니다. 자, 첫 문장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연도도 구체적이고 누가 뭘 수행했고 소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시는 구체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과거 시제죠. 그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제가 처음에 신장 이식부터 썼습니다. 신장 이식 얘기 나왔죠? 첫 문장이 뭐 길게 나왔지만 볼 건 없습니다. 아, 그냥 심장 이식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기술력이었구나. 옛날 그때 당시에 이 정도로 보고요. 이어서 The patient's death 18 days later. 자, 그러면 18일 후에 그 환자가 죽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환자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겠죠. 그렇죠? 그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 환자가 18일 뒤에 죽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럼 우리가 봐봐. 우리가 모두가 의학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모두가 의학자야. 자, 우리 심장 이식 수술 한번 해보자. 이식을 했어. 이 사람이 살아있어. 근데 18일 뒤에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엔 죽었잖아, 이 사람이. 그럼 결국엔 죽었으니까 되게 좀 시무룩하겠다. 의학자들이 되게 뭔가 보람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Did not waken the spirits of those. 이 those 다음에 who가 나오면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거든. 사람들이야, people이야, people. 그러면 과로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았답니다. 즉 사기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식 수술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심장 이식 수술했는데 죽었다며 결국에는. 그럼 결국 실패한 거잖아. 그럼 실패한 거니까 이 사람들 되게 사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아니 사기가 꺾이지 않았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welcomed 환영하는 사람들이래. A new era of medicine.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래.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시무룩하게 됐냐? 그렇지 않았다랍니다. 아니 심장 이식 수술 실패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이유가 나오겠죠. 자, the ability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또 엄청난 팁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한번 설명한 적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컬로케이션이라는 걸 좀 알려줄게요. 컬로케이션. 어떤 문법책을 봐도 이 컬로케이션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이 컬로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사전을 검색하면 연어라고 나와요. 연어. 니네가 먹는 연어가 아니고요. 그건 살몬이야, 살몬. 이 연어가 이제 뭐냐면은 연속된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연속된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꿍 관계. 짝꿍 관계라고 생각해요. 짝꿍 관계. 선생님, 짝꿍 관계가 뭐예요? 자,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 자, 여러분이 잘 알만한 것부터 써볼까? 이 interested 뭐나와? 뭐야? 여기서 막혔어? be interested. in.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어에 관심이 있다 이거잖아. 그치? 자, 이건 다 잘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내가 뭐뭐에 대한 관심. 자, 이걸 영어로 쓰고 싶어. 어떻게 쓸까? 뭐뭐에 대한 관심. 얘는 안 돼요? 얘는 되잖아. be interested in. 얘 나왔잖아. 근데 얘는 왜 안 돼? 자, 봐봐. 일단 관심이 영어로 뭐야? interest. 명사로 써. 그럼 남은 게 뭐야? 뭐뭐에 대한이죠. 그럼 여기다가 보통 어떻게 쓴 줄 알아? about이라고 쓰거든요. 아니요? in이라고 써요. 왜? 똑같이 따라오는 거야. interest랑 in이 영혼의 파트너야. 됐어? 그래서 interest의 형태가 바뀌어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야. 됐냐? 이거를 우리가 collocation이라고 하거든요. collocation.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또 여러분이 잘 알만한 거. be able to 뒤에 동사원형.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 able이 형용사거든요. 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할 수 있는. 그럼 이 able을 명사로 바꾼 게 혹시 뭔지 알아? able을 명사로 바꿔. 할 수 있는인데 얘가 명사가 되면 뭔가를 할 수 있음이잖아. 할 수 있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ability야, ability. 그래서 able의 명사형이 ability야. 그러면은 얘가 명사잖아.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여기다가 형용사를. 그럼 형용사를 어떻게 쓸까? 똑같이 투부정사를 씁니다. 됐냐? 여기 able 뒤에 to 왔었지. 바뀌었잖아 형태가.
똑같이 2가 온다고. 됐냐? 똑같이 따라온다고. 이 파트너는 안 바뀌어요. 이거를 collocation, 연어, 연속된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여요? 어빌리티 뒤에 2 나온 거? 보이십니까? 모든 단어가 이렇습니다. 모든 단어가.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believe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믿다잖아, 믿다. 그럼 believe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야. 목적어 자리에 보통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believe 뒤에? 잘 몰라요? 대시거든요. believe that 뭐뭐라고 믿다? 됐어? 됐어? 그럼 believe를 명사로 쓰면은요 belief가 돼요. belief 믿음 이렇게 됩니다. 믿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belief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 그때도 똑같이 that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격이라고 부르죠. 됐니? 자,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단어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얘와 함께 나오는 파트너가 있어요. 짝이 있어. 이 짝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collocation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영작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단어가 바뀌어도 잠깐만, interest 뭐뭐에 대한 관심? 그럼 interest about인가? 아니지. be interested in이니까 얘도 in으로 써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가볼게요. 다시. The ability, 능력이야. 어떤 능력이야? 요런 능력이야. To perform heart transplant, 심장 이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요 was linked, 연결됐는데 to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발음이 어렵다. respirators. 이게 뭐냐면 인공호흡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봐봐. 이 앞 내용까지는 뭔 내용 나왔냐면요. 심장 이식 얘기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인공호흡기란 얘기가 나왔어. 소재가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다시 한번.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관련이 있대요. 됐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나오죠.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오면 얘들아 이제 우리 어법 시간 아니니까 독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고라는 말을 붙이고 해석하면 돼요. 위치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만약 where가 나왔어. 그리고 그곳에서. when이 나왔어. 그리고 그때. who가 나왔어. 그리고 그 사람은. 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시 인공호흡기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그 인공호흡기가 had been introduced, 도입됐었어. 병원에 1950년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럼 다시 봐봐. 심장 이식의 어떤 가능성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의학적 발전의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지금 인공호흡기의 이제 발달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인공호흡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었겠죠? 인공호흡기가.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하고 나서 이 인공호흡기가 더 발달하게 됐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럼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심장 이식 이야기에서 인공호흡기의 발달로 가게 된 거야. 됐냐?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 자, 그래서 인공호흡기는요, could save many lives,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not all those 어쩌고 나왔어. 여기 잠깐 보면, not all 하면은요, 이걸 우리가 부분부정이라 하는데, 모두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모두 뭐뭐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who's라는 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 부르는 놈이잖아. 이것도 해석 잘 못하는 사람 많은데, 얘들아, 소유격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소유격? my, your 이런 거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의잖아. 똑같아요. 뭐뭐 의야 얘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봐. 도즈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사람들이라 했어. 뒤에 후 나오면. 알겠냐? 그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뭐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일단 큰 틀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들의 심장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됐어?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계속해서 뛰었거든. 근데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냐? 회복한 건 아니야. 뭘 회복한 게 아니야?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s. 어떤 다른 중요한 기능을 회복한 건 아니야.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내용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봐. 아까 내가 이 글의 소재를 미리 말했습니다. 죽음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기준. 그 심장 이식 수술을 왜 했겠습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 살리려고 한 걸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근데 그게 인공호흡기의 발달로 이어졌대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명을 구했겠죠. 실제로.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글이 끝났다면은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인공호흡기가 발달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이러고 끝나면 되거든. 근데 글이 이러고 안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중요 기능을 회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 그래서 전신이 지금 다 막 상태가 안 좋다고 쳐볼게.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달아갖고 내가 일단 목숨만은 건졌어. 이런 상황이야. 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일단 목숨을 건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구했다라는 거 있죠. 여기 생명을 구했다. 이 글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생명을 구했다는 건 뭐냐면요. 심장이 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장은 뛰는 상태. 심장은 뛰어. 근데 딴 기능은 회복을 못했다고. 내가 심장은 뛰어. 두근두근두근두근 뛰는데 근데 팔을 못 움직여. 또는 다리를 못 움직여. 이 중요한 기능이잖아. 우리 신체에서.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어서 볼게. In some cases. 자, 어떤 경우에는 their brains had seized. 이 seize가 멈추는 건데 그들의 뇌가 멈췄답니다. 기능하는 걸 멈췄대요. 완전히. 뇌가 기능하는 걸 멈췄대. 심장은 뛰어. 심장은 뛰니까 내 그러니까 생명체로서는 일단 살아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뇌가 기능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막 기억도 못해. 내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 국가인지도 몰라.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죠? 봐봐. The realization that 어쩌고 나왔는데 이것도 콜로케이션이다. realize, 깨닫다. 깨닫다기에 보통 that 나오거든. 근데 여기 명사로 썼죠? realization. 그래서 얘도 that으로 쓴 거야. 됐냐? 그래서 that절이야. 또 동격된다. 이게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야. 이 문장이 좀 긴데 잘 따라오세요.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요. 그러한 환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환자들은 누굽니까? 심장은 뛰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사지가 이제 좀 뭔가 좀 불구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환자들이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아까 말했죠? 이식이야, 이식. 그럼 이식을 위한 그 장기에 이 organ이라는 게 이제 그 장기야, 우리 장기들 몸 안에 있는 그 장기에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뭐로 이어졌냐면 the setting up, 뭔가의 설립으로 이어졌대. 뭐의 설립이냐? 하버드의 뇌사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는데 또 뭐로 이어졌냐면 여기 to 보이죠? 앞에 and 나왔죠? and 나오고 지금 to가 나왔잖아. 그럼 앞에 있는 어떤 to랑 짝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to랑 짝인 거예요. 요 to랑. 됐어? 그러면은 이 그 하버드 그 뇌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권고로 이어졌다. 됐어?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 recommendation도 똑같은데 recommend라는 게 권고하다, 추천하다 이런 뜻이거든. 얘도 대절을 쓰거든. 근데 명사형으로 나왔지. 똑같이 대 나온 거 보여? 됐어? 컬로케이션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문장이 좀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대절 이하라는 권고로 이어졌대. 대절 이하가 뭔데? absence는 뭔가가 없는 상태죠. 부재. 뭐가 없는 상태냐? All discernible central nervous system activity. discern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2, 고3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식별하다라는 뜻이야. 식별하다. discern. 그래서 동사야. 식별하다. 근데 식별하다에다가 aib을 붙었으니까 식별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모든 식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활동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식별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활동의 부재래요. 됐어? 그러면 중추신경계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뇌가 죽은 겁니다. 이게 should be a new criterion for death. 죽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고로 이어졌다. 자, 일단 직역 다 했어. 쌤,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1960년대에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했대.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인공호흡기의 발달이라는 의학적 발전에 기여를 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크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제 크게 다쳤어. 그럼 원래라면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원래라면 죽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가 발달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릴 수는 있게 된 거야.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있게 된 거야. 근데 말 그대로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고 일상생활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야. 사실상 식물인간이라 생각하면 돼. 됐어?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뭐 이식 수술에 대한 원천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좀 약간 비인도주의적일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 심장이 안 뛰어. 그러면 나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모든 기능이 다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 장기를 이식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이미 죽은 장기니까. 맞습니까? 근데 내가 심장은 뛰어. 근데 뇌는 죽어 있어.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나의 어떤 이 뇌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심장은 뛰니까 내 장기들은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장기를 떼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장기 기증의 원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일단 살아있는 상태,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장기 떼갖고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를 떼서 줘도 될 정도의 상태,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의 기준을 잡을 때 이 사람이 뇌 기능이 다 멈췄어. 심장은 뛰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살아있다고 해야 돼? 죽어있다고 해야 돼?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살아있다의 정의가 뭔데? 죽어있다의 정의가 뭔데? 원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심장이 뛰냐 안 뛰냐였어. 원래는. 됐어? 원래는. 즉, 더 비인도주의적으로 가면은 얘 장기를 떼갖고 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됐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장기를 떼서 줄 수는 있는데 얘가 활동이 안 돼. 뇌가 죽었으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심장만 뛰지 아무런 활동을 못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고 말해야 되나? 이 기준이 애매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하버드에서 뇌사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재정의하자 이렇게 한 거죠. 기존에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심장이 안 뛰는 상태였어. 됐어? 근데 이제 뇌가 죽은 상태도 우리가 뇌사라는 용어를 만들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뇌가 죽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새로운 죽음의 종류로서 뇌사라고 새롭게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이 글의 흐름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글의 흐름이 심장이식에서 인공호흡기의 발달로 이어지는데 근데 뇌기능이 멈추다 보니까 뇌기능이 멈춘 환자들은 뭐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생물학적으로 심장만 뛰는 상태로 살아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가 볼게요. The recommendation, 그 권고가 has since been adopted. 나중에 채택되었답니다. With some modifications. 일부 수정 과정을 가지고요. Almost everywhere. 거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정했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뇌가 죽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땅땅땅 하고 결정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막 여러 이제 논의가 거치고 수정 보완 작업이 있었겠죠.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뇌사라는 기준이 이제 퍼뜨려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이 끝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소재는 뭐냐면요. 죽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옛날에는 심장이 안 뛰면은 죽음, 심장이 뛰면 안 죽음, 이거였어. 그래서 심장만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인공호흡기니 심장 이식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됐어? 밑밥 얘기야, 밑밥 얘기. 근데 실제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아니 심장을 살려놨더니 딴 놈이 죽었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얘도 죽은 상태로 간주하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죽음의 기준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답은 일단 4번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설명해드리던가 하고 이 부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쓴 답과 비교해서 이걸 써주시고 그동안 저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이죠. 보자. 일단 5에서 7번까지 할게요. 13쪽에서 잠깐만요. 13쪽에서 7번이면 21쪽까지네요. 21쪽까지. 여기까지 우리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구문 분석, 그러니까 그 한글 구문 분석 있죠? 그 부분을 좀 해주세요. 영작하는 부분.
영작 부분. 그리고 저기 뭐냐 저기 채점은요 두 군데입니다. 영작 부분이랑 그 다음에 변형 문제 부분. 영작은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있는 원문 보고 채점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작성하는 거. 특히 소재 작성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숙제 양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뭔가 해야 될 게 많죠. 뭐 소재도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숙제를 좀 잘 해오시고 소재 작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 미진한 거 있었던 분들은 자습실로 이동하셔서 완료하시고 AT한테 검사 받고 가시고요. 그리고 단어 페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냐? 세빈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늦게 와서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 다 완료하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